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오늘 오후 정부 모바일 신분증을 안내하는 웹사이트와 앱이 모두 장애를 보였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오류가 나고 앱 또한 작동되지 않았는데요. 초유의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크고 작은 정부 전산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제는 주민등록 시스템이, 어제는 조달청 전산망이, 오늘은 또 모바일 신분증 웹사이트가 불통이 됐습니다. IT 강국을 자랑하던 우리나라에서 정부 전산망이 하루가 멀다고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모든 상황을 책임지고 수습해야 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을 따라 영국, 프랑스 출장 중입니다. 설마 제가 있다고 달라지겠어요? 이런 말을 다시 하는 건 아니겠죠? 이래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11월 24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카는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카.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우리 회사 특별 안전보건교육 어디서 들어야 할까?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산업안전보건교육 우수기관 올인 에듀.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제작과 법정 의무 교육까지 올인 에듀.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당신에게 유니세프 후원이란?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줘요. 전 세계 어린이의 미래를 위한 적금? 혼자 하다가 이젠 애들도 함께하는 것. 당신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어린이 세상. 유니세프가 함께하겠습니다. 유니세프. 쌍용 자동차의 새 이름 KG 모빌리티에서 특별한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소개합니다. 특별 차량 한정 일시불 구입 시 사륜 무상 장착 포함 최대 350만 원 지원. 하나 더. 선수금 없는 무이자 및 최대 72개월 할부까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1월 한정. 지금 KG 모빌리티 전 시장에서. 이혜경의 질문. 재테크는 다들 열심히 한다. 그럼 연말정산 세테크는? 하나 연금닥터를 만나면 연말정산이 쉬워진다. 나에게 맞춘 퇴직연금 정밀진단부터 빈틈없는 밀착관리까지. 퇴직연금을 건강하게 하나 연금닥터.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참조.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 와요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방문 고객 3천만 명 돌파 기념 대국민 감사제. 전 품목 3+1 할인 행사. 타이어를 바꾸면 벤츠가 따라온다. TV와 청소기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11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양수발전소 유치와 K-베트남 벨리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죠. 봉화군의 박현국 군수를 연결해서 봉화 군정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천용길의 정치 TMI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속도감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9.19 군사 합의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북한이 이제 정찰 위성 발사했고 바로 우리 정부는 9.19 군사 합의 일부 파기 선언했고, 이어서 북한이 바로 완전 파기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요. 자, 우리 정부 대응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까? 잘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거는 아닙니까? 최소한의 안전장치 자체가 무너진 거잖아요. 우리가 먼저 그걸 그러니까 일부를 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지금 전체는 아니고 일부만 파기를 했는데 그 조치가 결국 북한의 전면 파기를 불러온 거 아닙니까? 이건 불을 보듯 뻔했던 일이에요. 네. 아니 우리가 일부 파기를 하면 당연히 북한은 전면 파기를 하죠. 그걸 빌미 삼아서. 네. 그런 상황이 이미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 한반도의 긴장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이제는 사실은 이제 해안포라든지 북한에
이런 이제 도발, NLL 도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는 그냥 무력 대 무력으로 받아쳐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전쟁이든 국지전이든 도발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거를 저쪽에서 도발하면 우리가 응징해서 완전히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가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고 물론 만약에 도발하면 응징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도발도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국민도 그걸 원할 거예요. 얼마나 불안해지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그 9.19 군사합의 일부 파기를 통해서 이제 북한과 우리 사이에 이제 9.19 군사합의가 완전히 이제 무력화되는 이런 상황이 됐으니 최소한의 안전장치, 비무장지대를 기준으로 해서 10km, 10km군요 남북으로 그 안전지대 자체가 사라졌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어서 언제든 북한의 도발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어제 천하람 변호사하고도 이제 한참 이 얘기를 좀 했는데 제가 좀 비슷한 취지로 좀 질문을 했거든요. 교수님과 비슷한. 근데 그 보수 측에서는 더 이상 얼마나 더 북한의 이런 도발을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되냐. 지난 정권에서 계속 그렇게 했는데 남은 게 뭐냐면 이런 시각인데 대체적으로. 아니 근데 저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 지난 문재인 정부 이후에 그럼 북한의 도발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이런 거예요. 지금 최근에 나눠왔던 그 무인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 전에 있었던 예를 들면 뭐 그 개성공단의 남북연락사무소 파기한 거, 요런 걸 얘기하는 건데요. 그렇죠. 이건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 이제 미국이나 아니면 서방 세계에 본인들의 제재에 대한 불만사항을 표출한 거라고 봐요. 근데요, 지금이 제가 말하는 도발이라 하면요, 천안함 사태 또는 연평도 포격 사건, 그리고 NLL에 있었던 연평해전 2번이나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무인기를 날려보내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용인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격추시켜야 되고 거기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되겠죠. 그렇죠. 다른 제재도 해야 될 것이고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제 9.19 군사합의가 파기되면요. 연평해전이 또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일어나서 안 되지만 연평도 포격이 없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무력적인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북한이 우리를 계속 도발을 했으니 그 도발이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례들인데요. 그런 사례는 실제적으로 우리를 무력으로 무기로 공격한 사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제재가 됐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9.19 군사 합의 때문에. 근데 뭐 당장 9.19 군사 합의 우리가 파기하니 그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전진 배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무기들을. 재래식 무기든 신무기든 휴전 남북 군사 분계선 쪽으로 전진 배치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이제 국지전 도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니까 더 위험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국민들이 좀 많이 불안해하실 것 같은 게 우리 정부 기조가 한 발만 쏴봐라 우리는 10발 20발로 대응하겠다 이런 거. 그리고 또 국제정세도 국제정세도 지금 뭐 전쟁 여기저기서 나고 있고 그래서 그렇죠. 불안하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물론 우리가 응징을 해야 돼요. 저는 응징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럼요. 그렇게 되면 더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전쟁이라는 게 아주 조그만 것을 시작해서 계속해서 커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도발이 예를 들면 하마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마스가 도발을 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도발하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유지하는 그 능력이 제대로 된 한반도 관리 능력인 것이지 도발하면 우리가 응징하겠다 이거는요 같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전쟁을 해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우리가 완승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을 안 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알겠습니다. 자, 어제 아주 의미 있는 재판이 있었죠.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었습니다. 2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이용사 할머니 만세하는 그런 장면까지 우리가 봤는데 자, 일본과 우리 정부의 반응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일본 정부는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하면서 항의를 좀 했죠? 네,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항의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니, 대체요, 사법부의 독립성을 인정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일본 정부는 대체 삼권 분립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니, 행정부가 사법부에 무슨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까? 사법부가 법적으로 어떤 결단을 내리는 것을 정부라 하더라도 잘못됐다 잘했다 아니면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왜 우리 행정부의 관료를 초치를 하는 겁니까 대체? 그래요. 뭐 일본 정부 늘상 수십 년간 이래 왔으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여왔으니까. 자, 중요한 게 우리 정부인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할까? 또다시 지난
사법 판결 무시하면서 삼자배상 그때 왜 강제징용 그렇죠. 문제였잖아요. 네, 맞아요. 또 이런 식으로 그랬었죠. 나가는 거 아니냐 하는 좀 걱정도 그러니까요.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우리 정부가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일본이 더 저러는 거예요. 만약 우리 정부가 단호하게 사법부의 판결에서 우리가 개입할 수 없고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받아야 된다. 예, 예. 그럼 그게 집행되게 만들어주는 게 저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정부가 뭘 더 하라 말아도 아니에요. 저는. 정부가 사법부의 판단 내려진 그대로 할 수 있게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나서가지고 일본 달래기 위해서 뭔가 해결해 주려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 그거 자체가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아니 지금 그 피해를 당한 할머님들이 정부가 돈 주는 거 그거 받아서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인정을 요구하고 예. 인정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보상도 안 하고 저렇게 버티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우리 국민을 대변하는 게 정부 아닙니까? 예. 우리 국민의 입장이 아니라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정말 국민 화나게 하는 행동입니다. 저는 그런 행동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죠. 지금 상당히 좀 어지러운데요. 오늘 보니까 네. 뭐 혁신위원 3명인지 뭐 4명인지 네.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지금 당 핵심 인사들 뭐 총선 불출마, 험지 출마 이렇게 권고해 하고 있는 그 혁신위원회인데 일절 뭐 답을 못 듣고 지금 뭐 김기현 대표 울산, 장제원 부산, 주호영 대구 지금 다 출마할 기세네요, 그대로.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혁신의 역할 자체가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고 저는 봐요. 아, 오늘 그 논란도요. 사실은 나름 정치인 출신과 비정치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혁신위가 정치인 출신도 있고 비정치인 출신이 있잖아요. 예. 그 혁신 의원들 간의 갈등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비정치인 혁신 의원들은 혁신을 강하게 하자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모 언론에서 이름까지도 공개하던 제가 뭐 이름은 공개하지 않겠는데요. 이 정치인 출신 혁신 의원들이 혁신위 활동을 이 정도로 했으면 됐다. 이제 이 정도로 해서 김기현 대표가 끌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여기까지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김경진 의원이죠. 모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비정치인 혁신 출신 혁신 의원들이 그게 말이 되냐? 혁신을 더 강하게 하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역 중진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에 계속 나오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거 강하게 요구해서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거 받아들이게 만들자 혁신안으로 의결시켜가지고 그랬더니 그걸 이제 못하게 막았다는 게 그분들의 주장이에요. 경론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네 분이 사퇴한다는 뭐 의사를 표명했다고 얘기했는데 또 다른 언론에 보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이 정도 되면요. 자, 언론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서 이 보도를 했어요, 지금. 예. 근데 이 보도가 이 정도 나올 정도면 사실에 가깝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물론 공식적으로 그 세 분이냐 네 분이냐도 논란인데요. 세 분이라고 칠게요. 세 분의 비정치인 혁신위원들이 사의 표명을 개인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걸 접은 걸로 보여집니다. 공식적으로는. 예. 그러나 이거는 당내 혁신위원회의 어떤 의견 대립, 그다음에 어떤 역할 이런 부분에 상당히 큰 타격을 줄 수 있어요. 이게 외부로 나온 이상. 예. 그렇게 되면 이제는 혁신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말을 하든 영이 서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그래서 이 혁신위의 역할은 거의 이제 지금으로서는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당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혁신의 말을 듣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제가 볼 때 국민의힘 인후한 혁신위원회도 역할 자체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에서 또 뭐 여성 비하 발언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최강욱 전 의원 암컷 발언에 이어서 민주연구원의 남영희 부원장 이거 두둔하는 그런 발언에서 이것도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이건 이제 민주당이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그 김성원 의원 있잖아요. 그 의원의 보좌관이 여성 정치인을 향해서 젖소라는 표현을 해서 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입조심 좀 했으면 좋겠네요. 양측 다. 그러니까요. 정말 아니 국민들이 볼 때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얼마나 화가 납니까? 제발 좀 아니 비판할 수 있고 남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비판적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꼭 이런 단어를 써야 되는 겁니까 대체? 그게 문제라고 저는 봐요. 좀 입을 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말을 하는 입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준석 전 대표 아주 뭐 뉴스면을 도배를 했는데 이번 주는 한동훈 법무장관입니다. 대구, 대전, 오늘은 또 울산. 한 주 만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거는 뭐 법무장관으로서의 이거 지나친 정치 행보 아니냐, 지나친 정치성 발언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한 장관
지난 정권 마찬가지였다. 지난 정권의 법무장관도 똑같이 돌아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지난 정권의 법무장관도 방문했다. 뭐 좋습니다. 그것까지 뭐 사실이라고 인정하고요. 그런데 지난 정권의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 언론에 이렇게 도배가 돼도 사진 찍고 사인하고 사진 찍어주기 위해 3시간 늦게 출발하고 이런 게 보도된 적이 있었나요?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로. 본인은 정치적 행보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 전임 그 장관들은 자기만큼 인기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보통은요. 장관들이 가면 누구든 사진 찍고 싶어해요. 그 만나게 되면. 거기 지나가는 분들이 뭐 이게 막 진짜 스타 장관이 아니더라도 얼굴에 자주 나오는 장관들 오면요. 한번 사진 찍고 사인 받고 싶다 하죠. 근데 그게 언론에 이렇게 대서특필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말은. 이게요. 거의 모든 언론이 지금 한동훈 장관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면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장관인데 현직 장관이 이분이 만약에 장관직을 그만두고 정치에 뛰어들어서 정말 정치의 인으로서 역할을 한다면 그게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근데 현직 장관이라는 분이 그리고 발언 내용도 그래요. 아니 전직 장관들 중에 이렇게 뭐 정치적으로 뭐 그냥 마음대로 그 야당을 이렇게 막 비판하는 현직 장관이 대놓고 비판을 오늘도 보니까 뭐 멍청이더라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이번. 네, 멍청아 이런. 아니 이거는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죠 장관이? 전직 장관 중에요. 그럼 문재인 정부 때 장관 중에 막 이런 얘기해가지고 뭐 언론에 막 대서특필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추미애 전 장관 좀 생각이 좀 나긴 하네요. 네. 근데 뭐 추미애 전 장관도 그렇지만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대놓고 막 그 욕설하고 이런 경우 욕설이라는 표현을 뭐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좀 자극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추미애 전 장관은 뭐 워낙에 오래된 정치인이었고 그럼 또 감안을 근데 이제 지금 현재 한동훈 장관 행보를 보면 가는 곳마다 정치적 발언들을 해요. 저는 이 정도 되면 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공무원 신분이잖아요, 아직. 그럼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야당이나 야당 대표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공격을 해요. 그게 있군요. 참. 대단히 위험한 현상이에요. 이거는 법에도 위배되는 행위예요. 또 뭐 사전 선거운동 이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나오죠. 왜냐면 뭐 이게 물론 자기는 선거와 관계없다고 얘기하지만 사인하고 사진 찍고 또는 뭐 이렇게 정치인적인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어떤 그 시비 또는 그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지금은 참고 계시다가 정치인이 되서나서 하세요. 그때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굳이 장관직을 수행하면서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는 국민적 시선에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후임 법무장관 지금 뭐 한 2명 정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뭐 다음 주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중고차 전문기업 신한동 EV 친환경 모터스. 15년 경력의 안동중고차 신대표가 운영하는 중고차 전문 매장으로 구매 후 6개월 또는 1만 킬로미터까지 70여 가지 부품 무료 교환 서비스 보증해드립니다. 안동중고차 유통단지 D동에 위치한 안동중고차의 중심 신한동 EV 친환경 모터스. 안전한 거래를 원하시면 정식 허가업체로 문의 전화는 010-2253-2253.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010-2253-2253. 안동중고차 신대표를 찾아주세요.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구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마침내 영주가 꿈꿔온 자이만의 프리미엄 라이프. 차별화된 혁신평면과 여유로운 중대형 아파트. 고품격 커뮤니티에서 누리는 스카이라운지 북카페까지. 영주가 꿈꿔온 자이, 눈부신 당신의 자리. 영주자이 시그니처. 11월 오픈 예정 1833-6344 GS건설. 2023년 연말 작년보다 더 좋아진 건?
그건 바로 세액 공제! 연 9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최대 148만 원 절세. 미래에셋증권 연금 투자한 나 자신 만세! 절세도 투자다. 개인연금도 IRP도 역시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100세 시대 꿈은 모두 달라도 정답은 국립안동대학교 성인학습자학부. 시험 없이 100% 서류 전형에 온라인 수업으로 부담 없이 경북에 산다면 1년간 100% 등록금 지원까지. 100세 시대 백점대학 국립안동대학교 성인학습자학부.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5분 54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봉화군이 양수발전소 유치와 K-베트남 밸리 조성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어떤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봉화군의 박현국 군수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현국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해 7월부터 봉화군정을 이끌고 계신데요. 그동안의 성과라면 어떤 점을 들 수 있을까요? 그동안 가장 큰 성과라면 봉화 농산업의 미래 모델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봉화형 스마트팜 농업단지 조성 사업은 기본 계획 수립 명령을 완료하고 네. 이제 실시 설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 한국과 베트남의 상호 발전과 교류 협력의 상징이 될 K-베트남 밸리 조성 사업에 콘텐츠 육성 관련 용역비 2억 원이 내년도 국가 예산으로 또 반영되었고 국책 사업화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최근에는 2024년 지방 소멸 대응금 투자 계획 평가에서 또 A 등급을 받아 11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네. 인구 감소 대응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외에도 우리 관내 병원에 소아청소년과를 신설해서 우리 아이들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 전에 소아청소년과 없었나요, 혹시? 예, 봉화에? 없었습니다. 새로 처음으로 생겼군요. 봉화군내는 아이고. 군청 청사 일에 예. 처음입니다. 예. 그리고요. 네. 예. 그리고 우리 9월에 또 열린 봉화송이 한야구 축제는 우천과 또 송이 작항 부진에도 베트남과의 우호 증진을 비롯한 다채로운 연계 행사를 통해 총 7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58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하는 등 대내적으로도 여러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K-베트남 밸리 사업, 봉화형 스마트팜 농업단지 조성,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확보 등등 많은 네. 성과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좀 궁금한 게 봉화군이 지금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서 아주 많은 공을 들이고 계시잖아요. 예. 이 양수발전소 유치에 나서시게 된 배경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봉화군은 심각한 인구 감소입니다. 어느 시군이나 소형 자치단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투자 유치의 어려움으로 인한 기간 산업이 또 취약하고 예.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전형적인 이 군단위 중소도시입니다. 예. 이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구책 사업의 유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저희들은 지난 2019년에도 양수발전소 유치 공모에 참여를 했지만은 아쉽게 탈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또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양수발전소는 인허가 기간을 포함해 약 10여 년간 공사 기간 동안 1조 5천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봉화군 개청 이래 최대의 국책 사업입니다. 예. 전체 사업이 약 70% 정도가 지역에서 소비되어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히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건설 기간 동안 참여 인원의 의식주 소비로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건설공사 준공 후에도 양수발전소 운영을 위한 한국 중부발전 직원과 유지 보수 및 지원 업무를 위한 협력업체 직원 등 지금으로는 약 150여 명의 인원이 상주할 것이라고 예상되어 인구 유입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또 함께 공사기관과 양수발전소 운영 기간 동안 기본 및 특별 지원비 사업과 지방세 등 약 1,000억 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도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 동력 확보를 하기 위해 양수발전소를 적극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역 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 또 세수 증대까지 이런 이유로 이제 유치 활동을 하고 계신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실은 그 20일쯤에 그러니까 며칠 지났는데 그때쯤에 이제 두세 개 건설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저희들도 그 지난 10월 10일 날 한국중부발전사를 비롯한 4개 발전사가 각각 양수발전사업 의향서를 전력거래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당초의 예상은 이달 11월 한 중순쯤 안 되겠나라는 것을 결정도 예상을 했지만 현재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산업통상부에 또 문의도 해보고 한 결과 이게 지금 지자체 간의 상당한 경쟁 과열로 참 평가 일정이 좀 결정되지 않고 다음 어차피 올해 안에 하자면은 12월에 연결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발전사로부터 발전사업 의향서를 이제 제출받은 상황이라서 산자부에서도 올해 안에는 결정을 이루어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좀 선정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수발전소 후보지를 전국에서 딱 한 곳만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두세 곳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총 사업 물량이 제10자 전력 수급 계획에 약 2.2메가 정도 사업 물량을 국가 정부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운영상 최소 단위를 한 500메가와트로 0.5기가와트죠. 500메가와트 규모를 볼 때 한 4개 정도 발전 곳에 설치를 안 하겠다는 예상입니다. 전국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신청한 지자체는 6개 지자체입니다. 현재 6곳이에요. 신청한 곳이. 그래서 한 3개 내지 4개 정도 지자체가 선정될 것이고 나머지는 탈락하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능성이 꽤 크군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 얼마 전에 그 뉴스에도 나왔는데 왜 영양도 지금 신청 중이잖아요. 결국에는 영양과 봉화가 또 이렇게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뉴스 보니까 영양과 이렇게 손을 잡고 공동 유치하는 방안이 좀 제시가 됐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경상북도에서도 상당히 공동 유치하자. 그러니까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영양과 함께 되면 참 좋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저희들이 최고 이상적이죠.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송전선로도 같이 쓸 수 있어서 굉장히 돈도 많이 아낄 수가 있고. 될 것 같습니다. 느낌이 괜찮네요. 공동 유치. 자, 그리고 봉화군이 이제 2024년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평가에서 A등급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112억 원을 확보했다는 소식인데,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어떻게 쓰실 계획이십니까? 우리 봉화군은 이번 기금 투자 계획에서 여유로운 삶과 자연, 그리고 포레스토 봉화라는 비전 아래 청년 중심 지역 특화 사업 육성과 듀얼 라이프 기반 구축, 백두대간 힐링 관광 활성화라는 3가지 전략을 우리가 내세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봉화 바이오메디 연구지원센터 건립, 듀얼 라이프 인프라 구축, 청년 창업농, 스마트팜 단지 조성 등 총 12개 사업으로 투자 계획을 수립해서 청년 인구 유치와 생활 인구 확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우리 봉화의 풍부한 산림을 활용한 봉화 바이오메디 연구센터 지원 건립을 1순위 사업으로 선정함으로써 타 지역과 차별성이 부각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확보한 기금 122억 원은 2022년 48억 원 그리고 올해 2023년 64억에 이은 최대 규모의 기금으로서 지역의 인구 활력 증진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2년에 이제 처음으로 48억 원을 받았는데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올해는 한 50% 성장해서 64억이고 내년에는 여기 또 100% 성장했군요. 그래서 122억 원을 받아서 이제 지방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확보했다는 아주 좋은 소식이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K 베트남 밸리 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이것도 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해서 기대가 상당히 큰데 자, 이 K 베트남 밸리 조성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 조성에 나서게 된 계기까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K 베트남 밸리 조성 사업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봉화군에 베트남 관련 콘텐츠를 집약해서 인적, 물적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봉화군 봉성면 청평리 일대 약 11만 9천여 제곱미터의 부지에 역사지구, 베트남과 관련된 역사지구, 문화교육지구, 휴양지구, 교류의 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베트남의 리왕조 유적지 충녀당이 있는 역사지구에는 유적지 정비와 함께 일주문, 리태조 동상 등 역사적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고 또 문화교육지구는 한국과 베트남 역사문화 콘텐츠 체험관, 다문화 국제학교, 호수공원, 수상공연장, 또 연수 숙박시설 등으로 꾸밀 계획입니다. 휴양지구에는 베트남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다랑이논 체험장, 연꽃 모양의 게스트하우스, 사당 및 정원을 조성하고 교류의 길에는 탐방로, 수변정원, 수상가오, 인도교 등을 세울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봉화구는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인구 3만의 작은 농촌 지역으로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킬링 콘텐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베트남 관련 콘텐츠를 집약하겠다. 그래서 인적, 물적, 인프라 조성하는 게 바로 K 베트남 밸리 조성 사업이고 이 사업은 또 경상북도와 함께 국책 프로젝트로 또 추진할 방침이어서 상당히 힘을 받을 것 같고 베트남 쪽에서도 또 여러 인사가 또 다녀가서 뭐 아주 긍정적인 적극적인 그런 반응까지 있었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렇죠. 자, 시간이 다 돼서요, 군수님. 그 마지막으로 우리 저 지역민들, 우리 봉화 국민들도 많이 듣고 계실 텐데 마무리 인사 좀 전해주시죠. 우선 우리 그 아나운서님 또 다음 기회에 또 만나기를 또 부탁을 드리고 우리 내년은 이제 민선 8기 3년 차를 맞이하는 해로 본격적으로 군정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 경제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우리의 전진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백절불료 자세로 국민의 주인의 희망찬 봉화를 위해 뛰겠습니다. 지방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활력이 펄펄 넘치는 봉화, 청년들이 어깨를 펴는 봉화, 따뜻한 인정이 넘치는 살기 좋은 봉화를 만드는데 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절불요.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이겨나가겠다. 그 마음으로 봉화를 위해 뛰겠다는 그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현국 봉화 군수와 함께했습니다. 군수님 고맙습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네.